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40년간 10만 시간을 연구한 결과 약의 90%는 무효능의 부작용 덩어리다. 약에서 자유로워져야 병에서 해방된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1.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에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급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끊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 상태가 좋아졌다. 의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 지킴이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지은이는 곤도 마코토 박사님이고 옮긴이는 김윤경님, 펴낸이는 던한 출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 감기, 변비 같은 자질구레한 병도 약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나 두통약을 먹고 감기가 조금 심한 것 같으면 해열제를 찾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역시 주사가 효과가 빨라라며 안도합니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는 약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두통약, 해열제, 소화제 등 간단한 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는 5만여 개로 2만 4천여 개의 약국 수의 2배나 됩니다. 그야말로 원하면 언제든 김밥처럼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정말로 병을 낫게 해주는 걸까요?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0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전 세계의 의학 논문과 서적을 두루 섭렵하며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 곤도 마코토 박사는 우리가 습관처럼 찾는 약들이 오히려 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몸을 질병과 고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저자는 40년 동안 진통제 3알밖에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부작용 덩어리라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약에 얽힌 끔찍한 부작용과 거짓 선전을 폭로하며 모든 약을 끊으라고 충고합니다. 곤도 마코토 박사님의 의견이 100%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 한 가지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광고로 인해 또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의 과대 선전 등으로 인해 먹지 않아도 될 각종 약들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약 대신 음식으로, 운동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약과 병원을 찾으시는 건강한 건강 스케치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알차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곤도 마코토의 양생법. 양생의 길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천해야 할 것은 약과 보조제를 먹지 않고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건강진단도 종합정밀진단도 받지 않는 것. 고기도 채소도 잘 먹고 술도 단맛도 즐기고 담배는 피하는 것. 자주 수다 떨고 자주 움직이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양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껌만 씹어도 몸이 젊어진다. 운동하기 힘들면 껌을 씹어라. 일본의 고령자들에 관한 좋은 뉴스가 있다. 70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이 12년 전에 비해 평균 5세나 젊어졌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 스포츠 클럽 등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늘어난 덕인 듯하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덕분이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다 한들 뇌에 명령이 없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몸을 자주 움직일수록 뇌는 바쁘게 일하며 다양한 표정을 처리하고 활성화하게 된다. 운동 능력이 젊어지는 것은 뇌가 젊어진다는 것이다. 또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면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따라서 뇌에 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 뇌의 젊음에 영향을 준다. 또 운동 습관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일 게을러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껌 씹기를 하면 된다. 사실 턱 운동도 달리기나 걷기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이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은 턱을 자주 움직여 분명하게 말하고 잘 씹어 먹는다. 각각 107세, 108세까지 장수한 쌍둥이 자매 할머니도 함께 큰 소리로 자주 말하고 호쾌하게 웃었다. 또 돌아가신 그 해까지 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를 덥석 물 만큼 턱이 튼튼했다. 반대로 유동식에 의존하는 등 씹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단숨에 치매로 병석에 누워 지내기 쉽다. 어금니가 빠지거나 남은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치매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씹는 행동의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침이 잘 나와 소화가 잘 되고 위장도 잘 움직인다. 침에는 면역 물질, 단백질, 칼슘 등도 함유되어 있고 입안을 닦아주는 살균 효과가 있다. 면역력 상승 효과로 구내염, 충치부터 감염증까지 만병이 멀어져 젊음과 건강이 유지된다. 씹을 때마다 잇몸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치주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턱과 직접 연결된 뇌의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20개 이상의 얼굴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의 주름, 기미, 처짐을 예방한다. 음식을 씹어서 맛을 볼 때 오감과 운동신경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뇌 트레이닝이 된다. 반대로 잘 씹지 않으면 침 분비량이 감소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항균 작용이나 면역 작용 등도 약해진다. 또 입안이 건조하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흘러들어가는 것만 먹고 더욱더 씹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다. 껌 씹기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식사할 때 30번 이상 씹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이며 껌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씹을 수 있다. 또 껌을 씹으면 치간까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으며 마른 오징어나 말린 정어리를 씹을 때보다 치아나 잇몸이 부드럽게 부딪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마사지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껌 씹기를 시작하는 순간 침이 많이 솟아나는 것과 머리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혈류가 높아졌다는 신호다. 제대로 껌을 씹고 자주 수다 떨고 크게 웃으며 장수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몸을 망치는 만보 걷기 대신 해질녘에 체조를 해라.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금물. 인간은 과한 동물이다. 지나친 칼로리 섭취는 주의하면서도 레몬 3000개 분량의 비타민C 등의 선전 문구에는 곧바로 낚인다. 몸에 좋아도 과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도 반대로 염분 섭취가 과한 것은 좋지 않다고 들으면 저염 간장을 조금만 사용하는데도 벌벌 떤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염분을 하루 6g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17개국 10만 명을 조사한 데이터에서 식염 섭취량이 하루 7.6g 미만인 사람은 17.8g 이상 섭취하는 사람보다도 사망이나 심근경색, 협심증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한 섭취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좋지 않다. 또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밤에도 늘 온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화상을 입기도 한다. 몸 표면의 온도는 잘 변하지만 장기 등의 심부 체온은 밖에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심부 체온이 높으면 그건 열사병에 걸린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 내 지인 중에는 비만 탈출을 위해 힘차게 만보 워킹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다. 그는 워킹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무릎이 상해 걸어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본래 걸을 때는 발뿐 아니라 팔, 허리를 포함해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균형 있게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걷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행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무릎이나 허리에 전달되거나 다리만 무모하게 움직여 허벅지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에 무리한 힘을 계속 가하게 된다.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기후도 몸 상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1시간 이상 걸려 만보를 걷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체조는 해질녘에 하라. 나는 지나친 걷기 대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체조를 매일 하기를 권한다. 국민 체조가 가장 좋은 예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구도 필요 없이 약 3분간 10종류 이상의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다. 우선 준비 운동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풀리고 나면 강도가 센 동작으로 넘어가고 후반부에는 다시 몸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가지 않는다. 이 체조에는 근육 운동, 스트레칭, 균형을 잡는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몸의 무거운 뼈나 근육을 구석구석 골고루 움직이게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거의 하지 않는 동작은 온몸의 뼈가 흔들리게 하며 비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준다. 양손을 크고 넓게 저어 상체를 여는 운동은 어깨 결림을 없애주고 머리를 상쾌하게 한다. 몸을 좌우로 비트는 운동은 내장을 자극하고 변비를 해소해주며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흘려보내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또 골격을 지탱하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되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나 좌골신경통도 예방할 수 있다. 시간은 해질녘이 좋다. 심폐기능이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시간대가 운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때 체조를 하면 식욕이 샘솟게 된다.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된다. 밤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또한 낮 동안 앉아있기만 하거나 서있기만 하는 사람은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혈당 수치를 약으로 내리면 급사사고, 방광암이 늘어난다. 생명을 앗아가는 저혈당 발작. 혈당 수치를 낮추면 급사하기 쉬운 이유는 저혈당 발작 때문이다.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포도당이 없어서는 안 된다.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 뇌세포가 활동하지 않으며 오한이나 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우선 나타난다. 이때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발작이 수면 중에 일어나면 그대로 죽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다. 휘청거리다 고꾸라져 거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액토스라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 발암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의사용 첨부 문서에는 실려 있다. 한국약학정보원에서는 이 약의 발암성 연구 및 그 결과를 3차례에 걸쳐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3번째 설명에 이르러서야 발암 위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2번의 설명에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옴기니 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12개월 이상 복용하면 특히 방광암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환자가 알게 되면 약을 먹지 않을 것 같은 정보는 의사도 약사도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 등으로 스스로 조사해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밖에 없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혈압 180 이상이 정상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끊을 용기가 생기는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용기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약을 끊는다고 해도 대개는 남들의 말을 듣거나 텔레비전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 불안해져 결국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된다. 평생 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약에 대해서 의료계나 의사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는 말한 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약을 처방받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열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끊는 첫걸음이다.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로 열이 나면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된다. 하지만 발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빨리 회복하기 위해 면역 체계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다.
또 열이 41도까지 올라도 뇌증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초조한 마음에 해열제로 열을 낮춰도 나중에 다시 열이 오르고 질병의 경과를 알기 힘들어져서 도리어 치료가 늦어진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열을 내리면 깨끗이 회복되어 질병에 대한 자신감과 담력이 생긴다. 열이 나고 병이 치료될 때마다 인체는 점점 강해진다. 열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끊는 첫걸음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Q1. 열이 나는데 목욕해도 괜찮을까? 몸이 축 처지지 않는다면 목욕은 괜찮다. 특히 땀으로 몸이 끈적끈적할 때 재빨리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 푹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이 나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목욕은 금물이다. 겨울에는 목욕 후 몸이 식기 전에 재빨리 물기를 닦아 옷을 입고 수분을 많이 섭취한 뒤 푹 쉰다. Q2. 땀이 날수록 열이 내려가는가? 땀이 증발하면서 몸 표면의 열을 빼앗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두꺼운 이불을 덮어 찜질하듯 땀을 흘리면 열사병에 걸린 듯 나른해진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열이 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놓아두자. Q3. 아이가 고열로 힘들어 보일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정말 힘들어 보인다면 몸을 차갑게 해준다. 이마를 차갑게 하면 서늘해져서 기분이 좋겠지만 체온을 내리는 효과는 없다. 그보다 목덜미나 겨드랑이 및 서해부 등 굵은 혈관이 지나는 부위를 차갑게 식히면 편안해진다. 차가운 물을 넣은 페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몸에 대주면 좋을 것이다. Q4. 정말로 위험한 경우는 어떨 때인가?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우유를 먹지 않거나 울음소리에 힘이 없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인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체온이 38도 이상 오르면 폐렴이나 뇌수막염 등의 세균 감염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생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엔 계속 토하거나 의식이 몽롱하거나 물이나 주스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거나 축 처져 계속 누워있으려 하지는 않는지 관찰해보자. 토하거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뇌수막염이 의심될 수 있고 축 처져 물도 마시지 않을 때는 감염증이나 탈수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찰을 받도록 하자. 한 주에 하나씩 줄여라. 갑자기 치매 증상이 일어난다면 약을 의심하라. 고령자들은 약을 밥 먹듯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이 미치는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고 개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도 많다. 노화와 함께 내장 기능이 약해질 뿐더러 체력은 물론 약을 분해하거나 배출하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치매 혹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다. 지금이 몇 시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정처 없이 배회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혼란 증세가 이에 해당한다. 65세가 넘은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 원인은 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모두 확인해보자.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물론 시판하는 비염약, 감기약, 빈뇨, 요실금 치료제, 멀미약 등 흔한 약이라도 항콜린 작용을 일으킨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고령자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쉽고 기억장애나 환각, 착란 등을 자주 일으킨다. 부모님이 수면제 한 알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 자주 듣는 말이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가끔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결국 골절을 입고 그대로 알아눕더니 치매를 일으켰다는 경우도 있다. 약을 먹기 시작한 계기를 돌아보자. 사람들이 약을 끊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해오면 나는 약을 먹기 시작한 계기부터 돌아보라고 한다. 평소대로 밖에 나가고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나빠져 병원에 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처방받고 나니 그때부터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약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런 약을 전부 끊자. 불안하다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여보자. 또 위암, 폐암, 유방암 등 고형암의 항암제는 몸을 망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치매 증상이 없어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위장이 좋아지며 오전 중에는 늘 졸렸으나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저리던 것이 사라지는 등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한 양로원의 시설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들어올 때는 모두 약을 산처럼 싸가지고 옵니다. 목숨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끊게 하면 어르신들은 확실히 건강해집니다. 약을 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법이다. 꿀과 조청으로 목의 통증을 치료한다. 귀 밑을 누르면 침이 고인다. 요사이 구내염이 잘 생기거나 늘 목이 붓고 아프고 따끔따끔한 것처럼 섬세한 입속의 염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약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구강 건조증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럴 때는 약 대신 꿀, 조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구내염이 생기면 우선 물을 묻힌 면봉으로 환부를 살짝 닦고 꿀이나 조청을 얹듯이 바르자. 또 목에 염증이 났을 때는 스푼이나 젓가락으로 꿀, 조청을 묻혀 조금씩 천천히 맛보듯이 삼키자. 찐득거리고 코팅 효과가 있어 점막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 점도가 80% 전후로 높아서 항균 작용도 한다. 달콤한 꿀이나 조청을 바르면 침이 듬뿍 고이는 것도 좋다. 개나 고양이는 상처가 나면 아픈 부위를 자꾸 날름날름 핥는다. 이것은 동물이 상처나 질병을 자력으로 치료, 예방하는 본능적인 지혜 중 하나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침에는 항균 작용이 있는 미생물이나 다양한 효소, 상처를 치료하는 항체가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리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세포 회복 및 지혈 효과가 있어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 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 단백질은 세균이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준다. 침이 나오게 하는 데는 귀 밑 마사지가 효과적이다. 귀 밑에는 가장 큰 침샘인 귀밑샘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지런히 해서 가볍게 자극하면 자연히 침이 고인다. 아기에게는 꿀을 주지 마라. 구내염은 잇몸, 혀 안쪽, 입술 안쪽, 볼 안쪽 등 입안의 모든 장소에 생기는 직경수 밀리미터의 하얀 원형 종기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5에서 6mm 정도의 회백색 상처가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가운데가 조금 우묵하게 들어가 있거나 표면이 하얗고 주위가 붉은 것이 특징이다. 구내염은 입안 점막이 약해졌을 때나 입안을 깨문 상처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영양 부족이나 과로 등으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 생기기 쉽다. 1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꿀을 먹이지 말자.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자는 땅속이나 공기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성인의 소화기관 내에서는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몸속에서는 발화해서 유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신약의 효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효과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효과가 있어서 낫는 게 아니라 효과를 믿어서 낫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하는 의사가 효과가 좋다고 권유한 약을 먹으면 환자의 통증, 불면 등이 30% 이상 완화된다고 한다. 설령 그게 밀가루일지라도 말이다. 이 같은 플라시보 효과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통증이 멈추는 뇌 속 물질인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의 분비가 늘어난다. 미시간 의과대학교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턱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플라시보를 주면서 통증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피험자들은 실제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해보니 엔도르핀 분비가 평소보다 활발해져 있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천식 환자에게 가짜 약을 호흡하게 했더니 호흡이 편안해졌고, 과민성 대장증 후군 환자에게 치료제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가짜 약을 건네면 환자 중 40%의 증상이 개선됐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의 절반 정도가 배뇨 곤란 증상이 개선되었다. 고혈압 환자들을 6종류의 치료제를 준 그룹과 플라시보를 준 그룹으로 나눈 실험도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플라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다. 작용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몸의 자연 치유력을 작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치료제를 먹은 환자들의 50%, 플라시보를 먹은 환자들의 30%가 정상 수치의 혈압을 보였다. 기대하기 때문에 낫는 것이다. 마음의 질병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미국 연구자들은 항우울제 임상 연구 45건을 분석한 뒤 치료 효과의 75%는 증상 개선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치료를 받았으니 좋아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다. 다른 항우울제와 플라시보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플라시보에 반응한 환자의 80%가 더 오랫동안 약효를 유지했다. 한편 노시보 효과라는 부작용도 있다. 혈압 강화제와 플라시보를 먹은 환자를 비교해보면 가짜 약을 섭취한 환자 중 13%가 두통, 관절통 등 혈압 강화제의 부작용을 겪는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압박골절로 부러진 척추에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해 본 모습으로 되돌리는 척추 성형술은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짜 수술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척추 성형술과 가짜 수술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약을 먹거나 수술하기 전에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의료계의 장사 속이다. 백신으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감기가 아닙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그 말을 들으면 대개는 겁을 먹고 인플루엔자는 보통 감기가 아닌 무서운 질병이구나 하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런 말에 속아서 백신을 맞으러 가지 말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도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혈액 속에서만 항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목이나 코로 침입하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다. 또한 백신은 다음에 유행할 바이러스의 형태를 예상해서 만들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날마다 바지런히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적중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맞든 맞지 않든 다를 바 없어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고령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도 백신은 결코 맞지 않는 편이 좋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네덜란드의 한 실험에서는 두 경우 모두 예방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급사율은 60세를 기점으로 늘어났다. 또 아이는 인플루엔자로 열성경련이나 뇌증을 일으킨다고들 하지만 열성경련으로 죽는 경우는 없고 뇌증은 인플루엔자와 무관하다. 서양 아이들의 뇌증 사례는 오히려 해열제 등 약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마스크, 손 씻기, 양치질도 인플루엔자 앞에서는 무력하다. 오늘날 세계 백신 시장은 2조엔 규모다. 그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매년 겨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거두는 이익은 개인 병원에서도 수백만 엔에 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엄청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일치단결해서 인플루엔자는 무섭다는 이미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는 보통의 감기다. 관절 통증이나 고열 등 힘든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루나 이틀 자고 나면 차도가 있고 며칠 안에 낫는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무리하게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수분과 땀 배출로 이른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만 충분하게 섭취하면 된다. 감기도 인플루엔자도 감염되었다 저절로 나을 때 백신보다 훨씬 강한 항체가 생기고 몸도 튼튼해진다. 나는 언제나 환자에게 마스크는 무조건 벗어라.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마스크, 손 씻기, 양치질로는 감기도 인플루엔자도 예방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용케 피해 코나 목의 점막에 붙는 순간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서 곤도 마코토 박사님이 주장하는 잘못 알고 있거나 세뇌당한 의료 상식에 대해 대표적인 것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는 책의 목차인데요. 이 책의 목차만 들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약을 멀리하기 위한 참고용 지침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 그래도 약을 먹을 것인가? 1. 의사를 멀리하면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다. 2. 약을 먹으려면 목숨부터 걸어라. 3. 의사들이 숨기는 참혹한 부작용의 진실. 4.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5. 혈당 수치를 약으로 내리면 급사사고, 방광암이 늘어난다. 6. 의약품 실험 결과는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7. 스테로이드는 마약이다. 8. 약의 무효능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9. 의사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약을 처방한다. 파트 2. 약은 이렇게 줄여라. 10. 70세 이상 고령자는 혈압 180 이상이 정상이다. 11. 열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끊는 첫걸음이다. 12. 4단계로 나누어 줄여라. 13. 한 주에 하나씩 줄여라. 14. 아침 일찍 일어나면 두통약을 끊을 수 있다. 15. 아침 요구르트로 변비약을 끊는다. 16. 꿀과 조청으로 목의 통증을 치료한다. 17. 피부가 거칠어지면 세제, 입욕제, 크림을 끊어라. 파트 3. 의사의 위험한 꼬임에 속지 마라. 18.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병을 키운다. 19. 남녀 수명 차이의 원인은 건강진단이다. 20. 신약의 생존 기간은 속임수다. 21.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22. 인플루엔자도 감기일 뿐이다. 23. 시한부 3개월은 존재할 수 없다. 24. 세포막이 튼튼해야 암이 예방된다. 25. 조작된 자료에 속지 마라. 26. 효과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27. 왜 의사는 모두 같은 말을 하는가? 파트 4. 예방접종은 맞을 필요가 없다. 28. 인플루엔자 백신은 의료계의 장사 속이다. 29. 모든 예방접종을 거부하라. 30. 자궁경부암 백신은 암 백신이 아니다. 31. 파일로리균을 없애도 진짜 암은 못 막는다. 32. 항생물질은 인간이 아니라 세균의 편이다. 파트 5.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닌 암치료. 33.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범죄 행위다. 34.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35. 아파서 참을 수 없을 때만 진통제를 먹어라. 36. 선진 의료에는 사기가 많다. 37. 민간요법은 부작용부터 알아봐라. 38. 반려동물에게 생명 연장 치료는 고문이다. 파트 6. 내 몸의 힘을 살리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39. 간식 시간이 수명을 늘린다. 40. 우울증은 속을 비우면 좋아진다. 41. 껌만 씹어도 몸이 젊어진다. 42. 몸을 망치는 만보 걷기 대신 해질녘에 체조를 해라. 43. 정제된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 44. 현미 채식과 단식은 하면 할수록 빨리 죽는다. 45. 당뇨병 예방식이 당뇨병을 부른다. 46. 다른 건 다 못 끊어도 담배만은 끊어라. 47. 치료를 멀리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고 심층 서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화학 성분으로 내 몸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섬뜩합니다. 바로 곤도 마코토 박사의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저자는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을 맹신하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되찾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가진 약에 대한 환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를 찾고 소화가 안 되면 바로 소화제를 드십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듯 약을 너무나 쉽게 구하고 섭취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약이 필요한 순간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말이죠. 심근경색처럼 당장 목숨이 위험하거나 약을 먹었을 때 건강이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감기나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진 결과만 보고 먹는 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끊은 환자들은 멍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음식 맛이 좋아졌다고 고백합니다. 약이 내 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목숨처럼 지키시는 만보 걷기에 대한 배신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무리한 만보 걷기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고 이는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살을 빼려고 걷다가 오히려 무릎이 상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해질녘 체조를 권합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국민체조처럼 온몸의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주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해질녘에 하는 체조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유도하며 식욕도 돋우어줍니다. 이제 억지로 만보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가볍게 몸을 흔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치매 예방을 위한 아주 간단한 비법입니다. 바로 껌 씹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껌을 씹으면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껌 씹기는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턱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턱이 튼튼하고 무엇이든 잘 씹어 드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씹는 힘이 약해지면 치매가 빨리 찾아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오늘부터 껌 하나를 씹으면서 턱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침이 나오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혈압과 혈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당장 약을 먹으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저자는 70세 이상이라면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도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멍해지거나 휘청거리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혈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착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거나 오히려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치라는 숫자에 갇혀서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열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해열제로 억지로 열을 내리면 면역 체계의 활동을 방해해서 오히려 치료를 늦추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날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이 나고 나을 때마다 우리 몸은 더 강해집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도 저자는 회의적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백신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바이러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면역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기존 상식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말이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의사나 약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습관적으로 먹던 약을 하나씩 줄여보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가벼운 체조를 하고 크게 웃는 것. 이것이 바로 돈 안 들이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진짜 비결이 아닐까요?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